예, 세부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여건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전반적인 이런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명목상의 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혹은 소폭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대율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플레를 고려한 실질 국채금리 같은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부양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자산 가격의 급등을 너무 키우는 것이 아니냐. 최근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전 세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 자산 가격의 급등을 너무나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OECD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거시경제의 방향성이 한번 틀어지게 됐을 경우에 충격이 좀 클 수 있는 나라들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시도했다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공급은 어느 정도 줄거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수요자인 연준에서는 약속한 대로 매월 거의 800억 달러씩의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뜁니다. 가격이 뛰다 보면 채권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상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 금리 변동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이 국채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양책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시중에서 자산 시장에 빨려 들어오는 돈을 커트를 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 흐름 속에서도 이 통화량의 조절이 지금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 이 물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물가 부분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목표치에 달성할 만큼 꾸준하고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연준의 기본 입장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시는 이 물가는 정말 가파르다 못해 무섭다 싶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저 역시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나 식료품이라든가 유가 같은 생활 필수품들의 유가가 아주 큰 폭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안 좋은 형태의 어떤 물가 체계로도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가계부채라든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다시 열어주면서 자산 가격을 키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이 실물 경제에 성장하는 부분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영역에 올라온 다음부터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금리 인상 같은 형태로 단박에 돈줄을 쬐기에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조일 것일지는 유동성에 대한 집행권자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의 혼란스러움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 일부 중저가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들이 더 마음이 달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이루어지는 거래가 고가를 갱신하는 형태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미 고가 지역이면서 대출 역시도 15억을 초과해서 나오기가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더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역시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주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변동성만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는 결판이 나기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하나의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서야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조절을 해나갈지 결정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단기간에는 계속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정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의존성도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해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가 끝난 뒤의 장은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축소해 나가는 형태의 장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또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끈을 어떤 끈을 잡아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지를 꾸준하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해결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한계상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